모든 생산 요소가 풀리 고용되었을 때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금 2022년 2% 수준에서 2030년 이제 0.97%, 2040년쯤 되면 0.77%로 굉장히 이제 낮아지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 정보 주도 일자리 창출의 실패 자체가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성장 잠재력을 더 훼손시키고 성장을 통한 고용의 결과를 연결짓지 못한다. 복지 재정으로 이제 충당하게 되겠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향후에 복지 지출 자체가 일단은 급속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 지출인 구조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증가를 억제하자.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 내에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주요 세목별 간의 세부담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조세 구조를 구축한다라는 거죠. 투자 고용, 경제 성장, 세수 증가라는 조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또는 재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재정의 심각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 부가 부채 문제가 커질 뿐만 아니라 재정의 이 적자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미래의 세금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경직성 또한 커질 거다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요. 지출이 좀 더 건강하고 우리 후대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입법 과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현재 재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황상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듣고 또 김승래 교수님과 김홍근 교수님 두 분의 토론을 이어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 재정 건전화 관련해서 주제 발표를 맡게 되는데요. 이게 타이틀은 바람직한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 자체가 향후에 이제 약간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연간 10% 이상 성장을 해왔는데 90년대 이후 5년마다 1%씩 하락해서 현재 2% 성장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 2030년대에는 0%로 이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생산 요소가 풀리 고용되었을 때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금 한은하고 그다음에 금융연구원에서 이제 추정치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2022년 2% 수준에서 2030년 이제 0.97%, 2040년쯤 되면 0.77%로 굉장히 이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지속적으로 추락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와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하고 정부 주도의 이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의 이제 실패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성장 잠재력을 더 훼손시키고 성장을 통한 고용의 결과를 연결짓지 못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 특히 이제 청년들이겠죠. 청년들이 많은 좌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그 다음에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의 실패 자체가 결국 불러오는 거는 복지 재정으로 이제 충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복지 지출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실패 자체로부터의 막대한 복지 지출 때문에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이번 정부 들어서
안 되면은 재정으로 메꾸려는 재정 만능주의 결과가 결국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하지 않나 하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가 채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2013년도에 그림을 보시면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가 채무가 지금 32.6% 그러니까 GDP 대비죠. 32.6%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이죠. 2017년에는 36.6%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상에 2020년에는 지금 43.8%까지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올해 이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또 그렇겠지만 지속되는 확장 재정 운영에 따라서 이제 국가 채무는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2020년도 국회 제출된 예산을 보면 현 정부 들어서 5년간 연평균 8.6% 증가해서 현재 이제 604조 원 정도.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많죠, 지금.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는 이제 5년간 440조 증가해서 지금 1000조 정도라고 이제 추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합재정 수지인데 그 그래프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통합재정 수지가 최근에 3년 동안에 계속 적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돈 쓸 때는 지금 많은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국가 채무는 계속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 이제 국가 채무 비율,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2020년도에 올해죠. 50%를 상회할 거다. 그 다음에 2025년에는 60%로 접근해 나갈 거다라는 게 이제 한경련의 이제 수치였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는 물론 이제 경기 충격에 따라서 이제 재정 지출이 이제 소요되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향후에도 계속 복지 재정 수요 때문에 수요 증가로 향후에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고 정부는 이에 따라서 재정 지출을 이제 계속 증가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복지 지출 수요에 대응하는 재원 부족하고 이와 관련된 이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복지 지출 자체가 정부의 그 의무 지출이기 때문에 재량 지출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그 증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복지 지출 정책을 수립할 때 무분별한 복지 지출을 증가를 지향하는 방향이 결국은 국가 채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재정 수입 측면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제 재정 수입 측면에서 그러면 어떠한 조세 부담의 조정이 필요하냐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에서 재정 수입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이제 국가 채무를 재정 수지를 관리하고 국가 채무를 이제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 자체를 일단 한시적으로 높여서 그 당해년도 또는 차후년도에 그 재정 수입을 크게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속적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과도한 조세 부담 자체가 이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세수입에 있어서 세원이 부족해 세원 축소로 재정 수입 안정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바는
효율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또는 효율적인 조사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 즉 뭐냐, 우리나라의 세수입 기능, 세수입 증대 수단으로서 이제 대형세인 이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주요 세목을 합리적 주요 세목에 대한 세목별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세제의 성격에 맞게. 그래서 이제 각 이제 세목을 살펴보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단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하는 이제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국제적인 어떤 추세에 비추어 볼 때도 역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지금 2017년 말에 세법 개정 통해서 2018년부터 이제 원래 당초에 이제 국세 기준으로 25%였는데 3% 인상돼 갖고 지금 22%였는데 3% 인상돼서 25%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 평균 21.1%보다 좀 많이 높고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이게 이제 평균 법인세율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 간 비교해서 GDP 대비해서 법인세 비중 자체도 이제 4.3% 정도 해서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이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각 국가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는 이런 법인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경쟁이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2017년부터는 이런 국제적 추세에 역행해서 이제 세율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최고세율 최고세율을 지방세 국세 플러스 이제 지방세 포함한 이제 수치인데, 2011년도에 우리가 24.2%, 그러니까 22%죠, 국세인 경우에. 그러니까 2021년도 보면은 이제 27.5%까지 굉장히 상승했다. 이에 반해서 이제 OECD 평균 자체는 2011년에 25% 정도에서 2021년에는 22.9%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근데 이런 추세를 볼 때 우리는 법인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조금 과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구간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4단계 과세 표준인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한 구간 최상층 구간을 한 구간 더 신설하면서 이제 4단계 누진 체율로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진 체계를 세대상 적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분배 기능을 가지려고 재분배 기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데, 법인세 자체는 말 그대로 재분배 기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기업에다 부과하게 되면 그 조세의 정가와 기착은 여러 부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즉 주주, 그 다음에 근로자, 소비자, 그리고 미래 투자를 위한 유보금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조세의 정가와 기착 정도가 불분명한 세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조세의 정가와 기착 정도가 불분명한 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과표 구간을 신설하면서 누진 체계를 더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점들 때문에 다른 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R&D 투자하고 세제 지원이 R&D 공제 축소로 이제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5와 비교하면 이제 R&D 정부 지원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7.4% 정도 되는데, G5는 이제 17.9%,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그리고 뭐 시스템 동력 관련해서 이런 기업에 대한 R&D 투자에 대한 이제 지원, 그리고 이제 세제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인세 부담이 강화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경쟁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낮아지는 경쟁력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또한 고용이 감소될 수 있어 경제 성장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국내 투자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실증 분석해 본 결과 이제 평균 실효세율이 1% 증가하면은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는 이제 1.3% 그리고 한계 실효세율 이 한계 실효세율이라는 건 투자 한 단위에 대한 세부담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계 실효세율 1% 포인트가 증가하면은 총자산 대비 투자는 2.7%를 감소하는 결과를 볼 때 법인세 부담은 결국은 이제 국내 투자를 줄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동시에 상대적인 요소인 이제 고용도 이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에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되어서 국내에 투자될 게 해외 직접 투자로 해외 직접 투자로 유출되니까 국내 고용이 또한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 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실효세율 1% 증가는 기업의 총 해외 직접 투자액이 1.28%포인트 그리고 한계 실효세율 1% 증가는 기업의 총 해외 직접 투자액이 4.98%포인트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출한다는 얘기죠. 이만큼이. 그래서 이제 평균하고 한계 실효세율 증가로 인해서 해외 직접 투자 증가를 통해 고용은 간접적으로 감소한 효과를 이제 국내에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대선 후보들도 기본적으로 뭐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아마 세제 정책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도한 이제 법인세 부담 때문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성장하고 이제 재정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방안 중에 이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강화시킨 다음 그런 성장의 결과로서 세수증대를 유도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인세율 인하해야 되고 그 다음에 R&D 관련 조세 지원 확대로 이제 국내 투자 늘리고 그 다음에 고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결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제 복지가 될 수 있다. 추가적인 어떤 복지 재원을 가져오는 것보다 일자리를 창출을 통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일자리가 그 최고의 복지라면 이제 복지 재정에도 여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세제적 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를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이제 경제 성장을 유도하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득세는 이제 재정수입의 소득세 측면에는 이제 우리나라 소득세의 이제 특징이 조금 있는데요. 이제 소득세의 세수 확보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한 이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소득세가 지금 45% 최고세율 45%까지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을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굉장히 집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자체를 갖다가 높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부 들어서 더 높게 설정을 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세에는 이제 소득세율 가표에 붙이는 소득세율 말고도 세액공제라든지 세액 감면이라든지 또는 비과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과세 감면 자체가 일단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들이 거의 이제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때문에 결국은 이제 면세점, 그러니까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점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이제 하위 부분에서는 거의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득세 자체 규모가 큰 건 아닌데 이제 결국은 소득세 부담도가 높은 거예요. 세제의 그 누진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이라면 세금을 낸다. 일부분은 담당한다. 근데 복지를 받으려면 일부분을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민 계세주의가 필요하다. 전 국민이 세금을 내는 그런 것들로 하나의 의무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득세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전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소득세 자체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세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로 전소득계층이 이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세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득 세제 자체가 세수입 증대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 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인데요.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을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항상 단선적으로 쭉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높은 세부담의 누진도 자체가 결국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에 있냐라고 보면 저기 A 구간이 아니라 B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득 비과세 감면이 많고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많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세부담의 누진도는 높으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또 볼 때 소득세 자체가 세수 확보 기능을 할 수 있는 세제로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정 수입 측면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소비세를 살펴보면은 이건 매번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제 역할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세액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재정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세액 기반을 확충할 때 그리고 과세 효율을 제고할 때 이제 소득세율 인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의 이제 세수 중립적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그러니까 항상 재정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뭐 재정 건전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항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수 증대 수단으로서 역할을 고려해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좀 바뀐 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도입 당시 그대로의 낮은 세율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976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후로 세율 자체는 계속 10%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율 조정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도입 이후에 이제 경기 변동에 따라 이제 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거나 이제 면세 범위의 변동이 있었지만 세율 변화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가가치세가 지금 부가가치세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얘기를 한 후보가 저기 안 후보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 이제
각 후보들은 이제 이 세목을 어떻게 세목별 이제 세부담 어떻게 조정해서 이제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논의는 안 하고 있는데 저기 안 후보는 이제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부가가치 세로 세수를 걷어들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이제 조사의 효율성과 단순성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른 어떤 대형세 이제 법인세, 소득세보다는 나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부가가치세 부담이 소득에 대해서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담으로 이게 조세 저항이 많을 겁니다. 이게 부가가치세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이며 미미한 재분배 효과를 가진 것으로 이제 평가된다. 이제 김덕현 교수님이 연구해 주신 부분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자,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측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용 구조가 타국에 비해서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 이후에 그 기업에서 유리된 노동들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고용 구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가 많은 고용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하 경제가 좀 생기죠. 탈세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장인들 같으면은 고스란히 100%다 저기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100%다 저기 나의 그 소득원이 노출되는 데 비해서 자영업자들은 이 소득원이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소비세율이나 소비세를 쓸 건지 소득세를 쓸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소득세율을 만약에 자영업자 구조가 높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서 탈세가의 크기가 클 때는 소득세율을 증가시키면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하고 탈세가 좀 많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조세의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소득세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세를 사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탈세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세수의 한계 비용을 제가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이제 고용 구조와 연관된 지하 경제를 이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율 인상 시 세수 1원을 거두려면 세수 1원하고 0.7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득세율을 인상 시에는 세수 1원에 비해서 1원하고 1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세율 인상보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효율적인 세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재정 수입 측면에 안정화를 가지기 위한 이제 3대 세목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재정 준칙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총 지출 규모 관리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 수입의 증가율보다 아래 총 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는 방안. 그죠?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페이고도 이제, 페이고라는 제도가 이제 의무지출 증가를 발생시키는 법안을 입법 시에는 의무지출을 감소하는 법안 또는, 세입의 증가를 가져오는 법안을 동시에 입법화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이제 실효성이 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총지출 규모 관리 방안은 재정 건전화에 뭐 기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재정 수지, 우리가 타겟팅하는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유인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페이고 제도는 이건 미국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게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게 적용하기가 쉬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산하고 법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예산을 완전히 통제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권 자체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고 제도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그 재정 권한을 하고 입법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재정 준칙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각 국가들이 그때 경험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국에 맞는 재정 준칙을 설정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적 근거하고 구속력을 지닌 재정 준칙을 설정하려고 노력해 왔었고, 그 다음에 탄력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경기 조정을 하는 재정 준칙을 적용하려고 이제 노력해 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 이제 경기 대응성 확보와 함께 이제 재정 건전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이제 재정 수지 준칙이 필요하고 이제 채무 준칙이 검토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재정 수준 준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 재정 수준은 이제 경기 변동에 따르는 수입하고 지출의 증가, 자동적 증가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재정 수지를 맞추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적 재정 수지 준칙하고 채무 준칙이 이제 검토돼야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도입될 때 이제 법적 근거하고 구속력을 가지면서 도입된다면은 국가가 채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바람직한 재정 건전화의 방안은 일단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향후에 복지 지출 자체가 일단은 급속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 지출인 구조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자라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 내에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주요 세목별 간의 세부담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이러한 효율적인 조세 구조를 구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성장 잠재력도 높이고, 그로 인해서 투자 고용, 그 다음에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조세 세수 증가라는 조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게 결국은 재정 수입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효과적인 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된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것으로 제가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본 토론에서는 그 향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조세 재정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있는데, 재정 건전화이라면 이제 그 정부의 그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출이 많아지면 세입도 그에 맞춰서 맞춰야 되고, 또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으면 그 세출을 구조 조정한다라든가 좀 세출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세출 측면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뭐 재정이 국가적으로 공적 부문을 해야 될 재정이 소요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그 저출산이라든가 뭐 고령화,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미래 사회의 그 경제 변동, 다음에 그래서 뭐 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다음에 그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있고, 다음에 성장도 아까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가지고 성장이 과거 뭐 10%씩 성장하던 그런 옛날 그런 시기에서 지금은 거의 그 뭐 2, 3% 그리고 나중에는 뭐 1% 이내로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그 좀 정체된 선진국형으로 좀 가고 있어서 저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에 그거 말고도 뭐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탄소 중립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향후 한 2, 30년 동안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하고 다른 그 경제 패러다임이 올 거다.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이런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활의 패턴도 바뀌고 그래서 공적 부문의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사회를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활동이나 아니면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재정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 재정 지출 수요가 있는데 그게 맞춰서 그 재정 건전을 하려면 또 세입도 그만큼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정치적으로 그 세입 부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대선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으로 이 세입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인데 좀 불편한 이야기더라도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도 그 이러한 그 우리가 앞으로 재정 확충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적인 합의하에 그 세입 확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딱 까놓고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게 공론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정이 그만큼 투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가 그만큼 그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복지를 많이 하더라도 뭐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뭐 이게 조세 부담률이 뭐 50%씩 돼도 그 소득세의 뭐 50% 가량을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도 국민들은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고 평생 그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뭐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만큼 돌아온다고 믿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구조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이게 공약을 내더라도 이게 세입을 확충해 하겠다.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뭘 많이 주겠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은 못 믿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불합리하게 정부 지출이 막 여기저기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아무튼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저 오늘 그 재정 건전화 방안은 그 그래도 앞으로 세입 확충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뜨거운 이슈인데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하더라도 향후 뭐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공론하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측면에서 저기 우리 발제자께서 뭐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등 주요 세목별로 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는 이제 세입 측면을 세입 확충 측면에서 재정 수요가 증가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을 좀 더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 세목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세입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로드맵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뭐 탄소 중립에서 2050까지는 탄소 중립화한다 해서 여러 가지 뭐 로드맵도 이렇게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발표했는데 이 세입도 세입 확충이라든가 향후에 국가 재정도 어떤 로드맵으로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이런 로드맵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게 준비가 필요한데 발제자께서 이야기했듯이 그 국가 채무가 국가 부채가 30% 수준에서 거의 지금 현재 GDP 대비 30%에서 지금 50%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맞죠? 그 박근혜 정부 시작하기 전에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끝나가는 그런 시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곧 이제 60%까지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거래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국가 채무도 많이 쌓이는 와중에 이러한 세입 구조라든가 세입은 어떻게 확충해야 되냐 이런 논의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은 그 조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느 세목을 주요 세목으로 하고 뭐 1등, 2등, 3등을 매기듯이 이렇게 어느 세목을 주요하게 하느냐 이런 측면이 이제 국가적으로 철학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세 이론에서는 이제 이게 효율성과 형평성을 이렇게 조화시켜야 되는 거죠. 모든 경제 정책이 그 효율성과 형평성을 이렇게 조화시키는 건데
어느 게 먼저냐,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면 또 이건 너무 우파적인 거라고 그러고, 또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면 또 좌파적인 거라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아무튼 실제 정책은 효율과 형평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효율성을 크게 하면서 이제 형평을 고려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조세 제도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세목별로 그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이게 3대 기간 세목인데, 그 예전에는 그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게 1등 세목이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보니까 또 소득세가 제일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소득세가 많이 커졌고, 그래서 그 소득세 위주의 나라도 있고 소비세 위주의 나라도 있지만은, 그 소득세, 법인세에 비해서 부가가치세가 옛날에 역할이 컸는데, 지금은 비중이, 세수 전체 세수 비중이 지금은 역전이 돼서 그 소득세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변하겠죠. 변하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 주로 이제 소득세는 주로 이제 소득세하고 형평, 그 법인세, 부가가치세 할 때 각각의 세목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왜 한 가지 세목만 쓰느냐? 한 가지 세목이 그 가장 좋으면, 효율성도 좋고 형평성도 좋으면 한 가지 세목으로 다 재원 조달을 하면 되죠. 근데 사실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또 이게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또 쉽게 말하면 또 우선순위가 달라가지고,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듯이, 우리가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하듯이 이게 믹스가 되게 자연적으로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투자 이론에서 뭐 이게 뭐죠, 포트폴리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험 자산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도 재원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세목별로도 여러 가지 믹스를 하게 되는 게,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렇고, 또 아니면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발전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유연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원자력 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는데, LNG 발전도 있고, 그것도 전원 믹스가 다 다르죠, 나라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제일 좋으면 그거로 100% 조달하면 되죠. 뭐 신재생이 제일 좋으면 제일 좋게 하는데, 근데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래가지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 효율성과 형평성도 보통은 경제 이론에서 이게 상충이 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믹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옵티멀 믹스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좋은 믹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장 그 효율성도 높이면서 형평성 높이는 그런 세목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이나 재정학자들이 연구해온 바에 의하면, 그 기본적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아까 이제 박재자 황상현 교수께서도 이렇게 뭐 결론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고 하는 건 좀 전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원은 넓은데, 이제 세원이 넓게 하면은 똑같이 세수를 걷더라도 세율은 좀 낮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굉장히 좁게 어느 한 일정한 그룹에만 타겟팅을 해서 세금을 이렇게 매기게 되면 굉장히 세원이 좁아지면서 세율은 굉장히 높여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아주 고소득자 위주, 그다음에 뭐 아니면 대기업 위주로만 이렇게 과세를 집중하게 하면, 똑같이 뭐 우리가 300조의 우리 국세지방세를 조세를 조달하더라도 그 굉장히 세율을 높여야 되는 거고, 부가가치세로 하면은 이게 소비는 전반적으로 전 범위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넓은 세원이든 낮은 세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나라 철학도 지금 제가 아까 역전이 됐다 그랬는데, 부가가치세가 옛날에 1등이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3등으로 내려앉았는데, 이걸 다시 주요 세목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연구에 하면은 저도 이제 발제자 그게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연구를 해왔고, 그 조세 효율성이라든가 단순성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위주로 가는 게 굉장히 경제 이득이 된다. 그래서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강하고, 오히려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이제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소비세로 많이 넘기면, 똑같이 300조를 걷더라도 그 비중을 그 소비세 쪽으로 많이 넘기게 되면 그 경제 성장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고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조세 구조를 똑같이 걷더라도 300조를 걷더라도 이게 리스트럭처링 하면 GDP가 0.5%에서 1%까지 그냥 부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2%, 3%에서 1%만 증가해도 2,000조 GDP에 현재 그 1% 20조가 늘어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조세 구조만 효율적으로 바꿔도 20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경제 이론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소비세로 전통적으로 재정학 이론에서도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세부담을 이동시키면 세수 중립적으로 굉장히 효율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시기고,
중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돼 있고 5년 내에 10년 내에는 1% 이하로 떨어질 거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게 굉장히 이제 1인당 GDP도 뭐 4만 불, 5만 불 넘어가 있고 굉장히 잘 사는데 그런 나라들이 막 그 환경세도 되게 강하게 도입돼 있고 그런 나라고 요즘은 성장률도 더 높은 2, 3%씩 나오고 더 우리보다도 더 성장도 높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꼭 이게 그 세금 부담이 높고 그다음에 아주 1인당 GDP가 굉장히 높아져서 최선진국으로 가더라도 성장률이 점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책을 제대로 가져가면 성장률도 그 1%도 안 나오는 성장률에 1%를 더 추가시킬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이 소비세 분야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뭐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환경세 부담을 늘리면서 제가 오늘 토론문에서도 주된 요지가 소비세 분야를 늘리자. 부가치세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환경세 이것도 대이니까 이걸 올리되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소득세하고 법인세라든가 이런 다른 쪽 세부담은 좀 이렇게 낮추는 비중을 낮추는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효율성과 형평성이 이제 국가적으로 항상 상충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 비용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조세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이제 연구를 했던 건데 이때 보면 대체적으로 이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위는 거의 이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실정적으로도 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만약에 3대 기관 세목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은 뭐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다 소득세죠. 하나는 이제 법인 소득세고 하나는 개인 소득세인데 우리는 그냥 그 세법상에는 그냥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법인이든 소득이든 이쪽 부분은 그 조세 효율병이 크죠. 아까 효율병이라는 게 이제 그 마지널 익세스 버든이라 해서 이제 한 단위 세금을 거둘 때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비용을 사중적으로 만들어내냐 이건데 아까 황상현 교수께서는 저기 이제 이거에다가 지하경제까지 고려해서 훨씬 더 크게 나왔는데 아무튼 그 지하경제 이런 부분을 빼고 이게 순수하게 해보더라도 그 법인세가 지금 그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1조를 걷는데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법인세 1조 걷는 데는 2,900억 원의 효율병이 더 발생하고 한 29% 정도, 그 소득세는 21% 정도 그 세수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이제 15% 정도 발생해가지고 다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만은 조세는 왜곡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 비율로 보면은 1대 그 부가가치세가 1이라면은 비용이 그 법인세는 그 2배의 비용이 이제 더 들죠. 그러니까 효율 비용이. 그러니까 효율을 더 손실시키고 이게 결국 GDP 로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 소득세는 이제 그거 대비 이제 그 1.37배. 그래서 그 법인세는 거의 2배 가까이 들어가지고 똑같이 1조를 조달하는데 법인세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줘서 아까 뭐 법인세는 세부담이다 이렇게 다 귀착이 다 경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 주주 뭐 이게 근로자 이렇게 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효율성 측면에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그 구도가 있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가세가 제일 낫죠. 근데 그러면 모든 세원을 다 부가세로 조달하면 좋은데 이 효율성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누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수직적 형평성이라서 좀 많이 가진 자가 좀 많이 내게 하는 이러한 것도 있어 가지고 이러한 그 소득 분배 측면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어떤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믹스를 하게 되는데 형평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아까 조세 재분배 기능이 우리나라 좀 낮다 그랬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소득 이게 뭐죠? 조세 부담률이 아직 낮아서 그런데 뭐 유럽처럼 북유럽처럼 높지는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그 소득 분배 기능은 그래도 뭐 소득세가 제일 있는 거로 그래도 이렇게 누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지금 레프 커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단계에서 뭐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느냐 이 단계는 아직 실정적으로 규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체로는 지금 소득세가 재분배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고 이게 이제 진위계수로 본 건데 진위계수로 봤을 때 진위계수를 이 정도 낮추는 거죠. 0몇 %씩 낮추는데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다소 누진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소득세도 최고 구간 하나 더 만들었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점점 직접세 분야를 이제 누진 구조를 좀 더 다층화해 가지고 복수로 해 가지고 그 이렇게 좀 누진 구조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이게 이제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법인세는 거의 그 중립이죠. 거의 그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고 그 0.00 해가지고 약간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배당소득 여러 가지 이제 주주들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약간은 소득 분배 측면에서는 약간 그래도 약간은 고소득층이 약간은 그런 금융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약간은 누진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거의 그 중립적. 그래서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재분배를 위해서는 그 법인세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소득세는 뭐 어느 정도는 세율 설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게 있고 그다음에 부가치세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역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역진적은 아니고 아주 슬라이틀리 리그레시브 아주 약하게 그 이유는 우리가 단일 세율이지만은 유럽은 복수 세율의 나라도 있지만 단일 세율이지만은 그 굉장히 여기 이제 그 저 면세를 잘 만드니까 그래 기초 생필품이라든가 뭐 음식료라든가 기초 생필품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아니면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뭐 여기 기본적으로 수송과 관련되는 국민들 교통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필수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게 면세가 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는 역제를 해줘서 생각만큼은 그렇게 역진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게 연간 소득이 아니라 매년 버는 소득이 아니라 평생 소득 이런 가설로 봤을 때 평생 소득으로 봤을 때는 그 평생 소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례적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약간 누진적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면세되고 있는 분야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초 생필품 위주로 소비하는 사람들, 면세품 위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뭐 노인들이 그래 하는지 누가 하는지는 이게 그 계층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고가품을 많이 안 사고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좀 그런 그 쪽으로 많이 안 하는 이런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굉장히 뭐 혜택이 될 수 있죠. 이게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적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 이런 부분들은 그 면세로 가져가되 그 나머지 세율은 계속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이제 중립적 약간 역진적이지만 그래서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중립에 가까운 그 역진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순위가 또 이게 소득세가 1등이고 법인세가 2등이고 그다음에 부가치세가 3등이고 소득 재분배 기능은 이래가지고 이 부분하고 아까 효율성하고 이제 상충이 돼서 이제 믹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믹스를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한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나눠야 되는 거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이 있는데 정부의 기능이 조세를 걷는 단계에서는 가장 효율성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조세 제도 자체가 효율성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단일 세율로 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누진적으로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그런 면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효세율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복잡한 조세당 세금을 걷는 단계에서 이렇게 뭐 이게 그 누진적이라든가 효율성 형평성을 너무 고려하기보다는 세금을 걷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으로 걷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재정을 지출하는 단계에서 세출 단계에서 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아까 소득세를 통해서 진입계수 조금밖에 못 낮추는데 아무리 강화해도 누진적으로 만들어도 그거보다는 아예 그냥 가장 효율적인 세금으로 걷고 뭐 부가치세라든가 효율적인 세금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분배 단계에서 그러니까 재정의 지출 단계에서 재정 지출을 저소득층이라든가 하면 이런 쪽을 타겟팅을 해서 그 분배 그러니까 시장 소득을 나중에 이제 재분배해 나갈 때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전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좀 더 타겟팅을 해서 그 저소득층한테 좀 두텁게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아니면 취약계층한테 아니면 뭐 소상공인도 다 좋고 이렇게 그런 그 정부의 지출 단계에서 조정을 해나가는 이런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조세 걷는 단계에서 뭐 소득세를 강화할 건지 소비세를 강화할 건지 이런 거로 이제 너무 이렇게 다투지 말고 그 정부의 지출 단계에서가 그 훨씬 더 1조 원을 쓸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게 그 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76년 이후로 지금 10%가 한 번도 안 변했기 때문에 지금 76년이면 거의 뭐 50년이 다 지나가는 거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10%를 너무 안 바꿨고 우리나라의 재정의 역할은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세율을 올릴 단계가 됐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그런 역진성이라는 하는 그런 프레임에 씌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면세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세금을 걷어서 그걸 지출해서 많이 해결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10조를 더 걷어가지고 재정 지출을 더 3, 4조 정도를 훨씬 더 저소득층한테 타겟팅을 해서 지원해주면 오히려 재분배 기능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고려를 해서 그 파일을 먼저 키우고 이렇게 재분배를 잘하는 이러한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그게 이제 제가 써놓은 거 충분한 요지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세액박충을 조세 부분에서 이제 하는 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는 공론화 시켜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삼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은 이게 조세 가버넌스나 여러 가지 조세 제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각자 주장하지 말고, 뭐 좌파든 우파든 아니면 보수든 진보든 뭐 어떤 정부가 들었든 간에 그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럽처럼 아니 북유럽처럼 투명하게 국가의 신뢰를 높이고,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을 아니면 국민 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로드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중부담 중복주로 가면서 아니면 지금 저부담 저복지인데 중부담을 하되 이제 중복주로 복지 수준을 좀 올리게 되면 중부담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부담을 또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 세목별로 이런 논의를 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부가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하되, 이제 아까 말했던 조세 구조에 그 세목별로 효율성과 형평성이 트레이드오프 되는 어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이렇게 성장도 성장 잠재력도 부스터 시킬 수 있고 담보하고, 그다음에 재무의 기능도 강화하는 이런 아주 효율적인 어떤 답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이런 재원 조달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조세 부담이 아까 전에 국가 채무가 지금 60%까지 지금 GDP 대비 이제 곧 2025년 되면 올 거라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연구했는 거야 하면 2030년, 40년 이때 과거에 한 30년 후에 그 단계로 갈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벌써 한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벌써 GDP 대비 60%까지 좀 가는. 그래서 GDP가 지금 2,000조면 대략 지금 1,000조 정도가 지금 절반이 지금 국가 부채인 거죠. 그래서 아까 50% 가까이 왔는데, 이게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60%까지 간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걸 이제 관리하기 60%는 저는 뭐 좀 마지노선 비슷하게 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건전화시켜 나가야 되죠. 그래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이러한 구조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원 조달 구조를 세목별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나 가져가고 그 조정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대선 후보들마다 지금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뭐 50조, 100조 이렇게 막 던지는 거죠. 이렇게 막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GDP 대비 뭐 100조만 되더라도 GDP 대비 5%인데 그걸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거는 아무 논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이제 전에 이 두 개를 믹스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서로 상충이 되면 두 개를 가장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장 줄이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면서 믹스를 하는 이러한 걸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향후 한 5% 정도 조달하는데 복지 재원 등 해서 향후에 한 100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GDP 대비 5%인데 그걸 조달하는데 어떤 식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국가 채무는 한 60% 정도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에 더 가중치를 두는 경우, 형평성에 더 가중치를 두는 경우, 이게 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나누고 그걸 이제 평균을 내서 이렇게 보니까 세목별로 역할이 여기 보면 여기 표에 있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이 그래도 GDP 대비 5% 중에서 한 2% 정도는 담당해야 되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절반은 아니지만 한 40% 정도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많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분야가 지금 뭐 탄소세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역할을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전체 세수 비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분도 약간 1%까지 올릴 수가 있고, 다음에 실효세율을, 다음에 법인세도 뭐 그보다는 약하지만은 뭐 이게 조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목별로 다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제 소비세, 특히 소비세 분야,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에너지 분야의 어떤 세율 강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세수 비중으로 보면 2025년이 됐든 2030년이 됐든 전체 조세 믹스에서 소비세 분야의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환경에너지 분야의 그 세입 구조가 더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그 소득세나 법인세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전체 세입 구조상에서 좀 이게 그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특히 법인세 분야는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요렇게 상대적으로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재분배 기능도 거의 없고, 다음에 그 대신에 소득세나 소비세나 많이 올리면은 지금 개방화 시대에 그 해외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래서 굉장히 경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나 예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옵티멀 믹스를 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율이 지금 현재 10%인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이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부에서는 올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못했죠. 그전 정부도 못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그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0%인데 이 10%를 12%가 됐든 13%가 됐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한 15%까지 이렇게 올려나가는, 그래서 OECD 평균이 거의 뭐 20% 19점 몇 프로, 거의 20% 가까이 돼 있는데 그 소비세율, 그 부가가치세율이 그 VAT 그 세율이 지금 10%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를 좀 올려나갈 필요 있다. 근데 일본도 이제 거의 1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더라도 한 2% 3% 그러니까 포인트 올리고 중장기적으로 5% 포인트까지 올려나가서 그 부가가치세의 어떤 세수 역할을 좀 더 비중을 넓히고 소득세나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법인세 분야는 많이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취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율은 이것뿐만 아니라 면세 구조도 그 생필품이라 이런 분야는 그 역진성 완화에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그 면세로 가고 아니면 영세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유럽 같으면 저세율도 있는데 그렇게 가고, 지금 그 사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죠 교육 분야 사교육 아니면 금융 다음에 의료 보건 이런 분야에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이 또 많이 쓰는 이런 분야에 그게 면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그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과세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교육도 보면 오히려 고소득층일수록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 사교육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게 고소득층인데 그쪽에 부가가치세가 하고 있는 건 다 면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도 교육 개혁하고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이게 그 면세 범위를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고,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율은 이제 세율을 높이고 이렇게 나가면 역진성은 거의 변화가 없으면서 그 부가가치세가 역진성이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지면서 소비세율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오히려 또 그 세수 가지고 일부는 그 국민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뭐 2% 올린다. 그러면 2% 올린 거를 전부 다 그 사회복지 지출분으로 쓸 수도 있죠. 지금 복지 재원이 많이 필요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이어마킹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그 할당을 해주면은 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죠. 뭐 기본소득까지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전반적으로 복지 부담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어떤 나라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많이 늘리면 이게 광범위한 세원이기 때문에 늘리면서 그 국민 부담률, 아까 전에 사회보장 기여금 이런 데 대해서 향후에 그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그게 부족해지는데 그쪽으로 그 재원 조달도 될 수 있죠. 향후에 지금 아까 뭐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 기여금 이쪽으로 우리나라 재원도 굉장히 지금 그것까지 확장을 하고 공기업 부채까지 확장을 하면 더 우리나라가 한전도 못 올리고 요금도 못 올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다 해결하는데도 그 이게 소비세 역할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인구가 줄어가지고 젊은 층의 인구가 별로 없고 이게 저출산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소비는 모든 분야의 전 연령층이 다 하기 때문에 공평한 거죠. 그래서 소비세를 많이 늘리고 쓰는 단계에서 소비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버는 단계가 아니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복지 재원이나 아니면 노인 그 나중에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나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혜택, 그런 부분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부가가치세 역할이 향후 정부에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고 5년에 뭐 1%씩 2%씩 올리더라도 처음 2% 올리고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5%까지 가더라도, 일본이 그래 했습니다. 일본이 5%에서 8%에서 10%까지 왔는데 소비세가,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거의 지금 기초 생필품의 그 면세 구조가 거의 지금 부가가치세 역진성이 한 3분의 1 가량을 완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게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는 면세를 유지하되
그 나머지 분야는 풀어주는 게 오히려는 이렇게 부가치세를 이렇게 거의 중립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부가치세를 강조를 했고, 다음에 면세 구조를 축소하고, 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가면 그 소득세는 언급을 안 했는데, 소득세는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뭐 고소득층이 이게 양극화하고 지금 뭐 최고 많이 버는 계층이랑 최고 적게 버는 계층이랑 지금 소득 배율이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20배 가까이, 이분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유럽처럼 이렇게 그 역할을 많이 하려면 소득세가 국민 아까 계세주의라 그랬는데, 그 전반적으로 우리는 그 50%, 40 몇 프로, 47%, 뭐 50% 가까이 지금 면세점 이하래 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언페어한 거죠, 맞죠? 그 자영업자도 우리는 구조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뭐 이게 유리할 지금 이제 뭐 봉급자, 뭐 월급 근로소득자들만 지금 손해를 보고 이런데,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면세를 이렇게 전반 다 세금을 1원이라도 내게 하는 거죠. 다 세금을 내게 하되 누진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지고 소득세 역할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추가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또 하나 미래세원으로 그 탄소, 요즘은 또 이슈가 그 부동산 아니면은 이제 정치권에서 뭐 탄소 중립 이런 이슈도 많은데, 작년에 부동산 이슈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많고 이래가지고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아져서 정부의 세수가 굉장히 늘었죠.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세수도 잘 못 맞추고 그랬는데, 그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투기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자본 관련된 이런 그런 소득은 약간 뭐 그 소득세 실효세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그 기업 단계, 생산 단계에 있는 기업은 기업의 활동에 관련되는 법인세는 굉장히 이제 낮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해야지만 4차 산업 시대에,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제조업 위주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산업 구조 전환을 빨리 하고,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뭐 생산한 것도 그렇고,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이런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쪽에 투자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수출해서 많이 벌어올 수 있도록 그래 되기 위해서 그 정부가 이제 그 세율을 낮춰줘야 되죠. 법인세율은 좀 낮춰주되, 명목적인 거는 28%까지 올라가 있는데 아무튼 낮춰주면서 동시에, 아니면 저기 R&D 투자세액 공제 같은 거 강화시켜줘야죠. 그쪽 그 미래 성장 동력 분야, 그리고 ESG를 경영하는 그런 분야,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친성장, 다음에 친미래 기술 성장, 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업이 또 당면한 거지. 그래 하는 동시에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그 규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탄소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탄소적인 그 제로 탄소로 가면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될 때, 그 기업 부담이 굉장히 그 늘어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잃어서, 탄소 중립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도 뒤처지고 뭐 일본에 뒤처져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탄소세를 향후에 도입하더라도, 이제 세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세원을 세수 중립적으로, 나머지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뭐 ESG 경영하는 기업, 그다음에 친성장 기업, 미래 성장 기업의 세액 공제라든가, 아니면 법인세 실효 부담을, 기업세 부담을 낮춰주는 이러한 쪽으로 세수 중립적으로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대에 뭐 포스코든, 아니면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든, 아니면 뭐 삼성전자든, 반도체든, 아니면 뭐 배터리 기업이든, 그런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탄소세가 걷어지는 만큼 그쪽 분야의 세 부담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그런 또 회사의 여러 가지 뭐 노동 전환도 있는데, 고용주의 어떤 사회보장 기여금 이런 분을 많이 낮춰줘 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탄소세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만큼 나머지 주요 세목에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쪽을 그만큼 낮춰줘서, 탄소세를 5조 걷으면 기업의 세 부담도 5조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수 중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향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황상현 교수님이 발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가 지금 60%까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각각 세목별로도 황상현 발제자께서도 뭐 부가가치세 이쪽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제일 타겟팅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소비세 분야, 환경세라든가 탄소세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은 그만큼의
세수를 세부담을 법인 부담, 기업 부담, 법인세 분야에서 좀 낮춰줘 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입보다는 세출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재정을 합리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 말씀을. 사실 우리나라가 재정이 건전하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권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우리가 D1 기준으로 하건 D2 기준으로 하건 D3 기준으로 하건 다 낮다. 그래서 뭐 GDP 대비 100% 대달은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정치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우리나라 재정 건전화는 아직 비록 지금 단계에서 D1이나 D2나 D3 기준으로 하더라도 낮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 그 다음에 급격한 고령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 개방도가 굉장히 높다는 특징, 그 다음에 비기축 국가라는 특징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성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가 GDP 대비 100% 높다라고 뭐 정치권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할 일이 아니고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이 나라의 재정 건전이 높다 낮다를 판단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100%를 해서 다른 나라도 100%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다 생각을 하고, 아마 오늘 발표자도 그렇고 토론자 한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화가 그렇게 앞으로 재정이 굉장히 솔리드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 건전화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방향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가 피스칼 룰, 재정 준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정 건전화에 성공한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의 특징적인 것을 보면 재정 준칙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준칙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재정 수지 준칙, 또 하나는 국가 채무 준칙, 지출 준칙, 수입 준칙이 있는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한두 개는 다 도입되고 있어요. 일본 빼고는. 근데 왜 유독 독일이나 스웨덴만 재정 건전화가 잘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쭉 봤더니 이 네 가지 제도가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참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재정 준칙을 도입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재정 준칙이나 국가 채무 준칙은 일종의 그 나라가 목표로 하는 환경 준칙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수준을 GDP 대비 60%까지 유지하겠다, 혹은 뭐 GDP 대비 재정 수지를 구조적 재정 수지 관점에서 3%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목표로 하는 준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준칙을 세우고 이걸 법제화했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를 이것을 임플리멘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출 준칙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도입되고 있는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을 굉장히 실효성 있게 도입을 했더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재정 준칙을 도입하면서 또 독립적인 재정 기관을 도입해요. 그래서 이 재정 준칙 기관들이,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이 재정 준칙에 준수해야 될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OECD 보고에 의하면 나보가 독립적인 재정 기관으로 뭐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독립적인 재정 기관이 있고, 이 기관들로 하여금 재정 준칙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과연 정확하게 임플리멘트를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특히 요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그냥 지출 굉장히 늘린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눈여겨볼 나라가 독일이라고 봐요. 독일의 재정 준칙 기관이 CPB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CPB는 뭐
재정 준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각 정당들의 지출 공약을 그 분석해서 얼마만큼 재원이 드는가를 공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원한다면 그게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독립된 재정기관이 설립되면 뭐 재정 준칙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도 줘가지고 정말 선거 때마다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담을 져야 되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기관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출 구조 조정입니다. 우리가 앞에 두 분께서는 세배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나라 저는 지출 구조도 상당히 상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2019년도에 기재부 용역에서 그 지출 구조 조정 방안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12개 분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정적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교육 분야하고 산업 분야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높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할 그런 기간도 있어야 되고 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스펜딩 리뷰도 우리도 제도를 도입할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스펜딩 리뷰는 이런 것이죠.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지출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다 그러면 여러 부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럼 이 통틀어서 이 분야의 성과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이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사회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다 4대 보험이에요. 자, 근데 지금 그 재정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복지 지출 중에서도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적자가 전혀 안 난다고 생각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스웨덴이나 독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재정 건전화 때문에 재정 건전화 방안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둔 게 사회보장보험 개혁이었어요. 국민연금 포함하든지.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은 사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퇴할 때 얼마만큼 받는지를 알아야지만 각 개인들이 그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지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받는지에 대해서 10년, 20년 전에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는 공무원연금 계획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는 굉장히 채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D1, D2, D3 개념 다 개발해서 그에 맞춰서 국가 채무 관리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상당히 그 조정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사회보장보험 쪽에서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날 가능성이 큰데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죠?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그 비율을 보면 자기 임금에서 한 30%가 자기 임금에서 4대 보험에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19%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계획해야 돼요. 근데 독일은 그렇게 자기 임금에서 3에서 40,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가 넘을 겁니다. 국민연금이 19%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각 개인들이 사회보험식으로 내는 요율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의 국민연금 지출이 20%는 국가에서 일반 재원으로 조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우리가 사회보험에 대한 개혁은 지금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엇보다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연 스웨덴처럼 고복지로 갈 것이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수준의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500만인 국가하고 인구 5천만인 국가하고 자기의 돈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는 굉장히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쓰면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구 5천만인 국가에서는 그게 돈의 공공성이 저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고복지로 간다. 그러면 돈을 많이 걷는다. 그러면 사중력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인 거는 뭐 명약관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 떠나서 먼저 어떤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출을 위해서 돈을 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거기에 좀 덧붙이는 것으로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김순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이제 재정 수입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조세 믹스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조세도, 효율성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세목을 조세 믹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어떻게 부담해야 될지, 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 제가 되게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성장 시대에 이제 소비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동의하고 이제 향후에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넷지로 있는 상황, 그러니까 탄소 중립인 상황에서 이제 환경세 역할을 말씀 주셨는데 환경세가 일단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세제로서 이제 교정하는 기능이 있는 교정세거든요. 그리고 컬렉티브 텍스인데 여기에서 세수입 증대 수단이 가미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중 배당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게 이제 효율적 조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세가 만약에 또는 환경세가 만약에 부담된다 그러면 세수 중립으로 이제 법인세를 감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제가 동의를 맞는 말씀인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보면 일단 그러니까 소득세 이제 재분배 기능 자체는 물론 이제 조세의 과세적인 누진적으로 만들면은 이제 재분배 기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고 이제 증가한다라고는 이제 볼 수는 또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세를 이제 진짜 소득 세제로서 세수입 증대 수단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선희 교수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걷어들이는 거, 그다음에 쓰는 거, 이 부분에서 효율성하고 형평성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시켜야 되는데, 걷어들이는 부분, 즉 조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쓰는 부분에서 이제 형평성을 고려하게 되면 더 낫지 않는가. 예,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조세 부분, 걷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단계적으로 OECD 수준에 가깝게 뭐 2, 3%씩 증가시켜서 향후 한 15%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세운이 말 그대로 이게 특징이 넓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경제학적 측면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사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세원이 높으니까 투표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가가치세 증가를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렇게 많이 이게 바이를 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재정 지출 쪽에서 형평성을 가져오자. 즉 뭐 낮은 소득 계층에 재정을 밀어 넣어주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출해야 되느냐. 즉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되느냐.
했을 때 국민적인 어떤 동의와 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그에 대한 국민적인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걷어들였다가 쓸 때의 그 효율성도 있거든요. 이게 지출 효율성.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정부로 들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다시 세금이 뿌려질 거 아닙니까? 뿌려지는 단계에서 이게 그 지출의 효율성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니까 세금 누수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누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잘 이루어진다면 재정 지출로서 형평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정부가 일단 신뢰를 받아야 돼요. 내가 국민으로부터 그 국민의 재산인 그 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또 소비로부터 발생되는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신뢰를 갖고 써줘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누수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추가적으로 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재정 지출과 유사한 성격의 이제 재정 지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지출로도 할 수 있거든요. 비과세 감면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특정 소득계층에 대해서 조세 지출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평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소득 양극화라고 아까 말씀 주셨고 지금 소득 양극화에 대한 이제 그 통계적 수치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제의 기능이 그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개정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소득 불평등이 결국에는 지금 소득 불평등이 어디에서 오냐라고 볼 때 그 자산 불평등에 연연하는 경우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제 외환위기 이전에 고도 성장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불평등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소득 불평등이라는 개념 있었지만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뭐 상위 이제 10분위, 9분위 소득계층들 자체가 소득 점유율이 막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성장 정착위에서 결국은 자산을 보유한 계층들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물론 뭐 소득세제 자체가 그러한 측면을 이제 보완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산 양극화를 가져오는 그런 자산에 대한 효율적 과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등에 대한 보유세를 지금 뭐 너무 높다고 이제 얘기하는 수준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그 정책적인 수단으로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게 보유세 정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를 같이 해주면 이 소득세와 이제 보유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부동산 세제에서는 또 뭐 양도소득세는 거래가세니까 일단 부과하면은 기본 트레이드 개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기 양도소득세 부과는 뭐 조금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런 측면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의 주요 이제 세목에 대해서 김선혜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홍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 재정학자들은 높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재정 건전화가 안 돼 국가 부채가 높아지면 미래 세대, 지금 현재 청년 세대에서 미래 세대에 갚아야 될 돈인데 지금 청년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일단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해상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청년 세대를 생각하게 해서 일자리 창출 이제 각각의 이제 공약들을 갖다가 많이 내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국가 부채에 대한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뭐 바른가? 그런 측면에 볼 때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목표 준칙하고 임플리멘터리하는 이제 수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만 있고 그거를 갖다가 임플리멘터리 해서 그대로 실현하게 하려는 그러한 행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목표 설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재정 수지 준칙하고 채무 준칙에 따라서 목표를 우리가 GDP 대비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잘 이제 운영해서 임플리멘터리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야지 안정적으로 이제 재정 수지도 맞출 거고 국가 채무 수준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건데 이제 아까 전에 그 독일하고 스웨덴의 경우에 이는 뭐 잘 운영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독립된 재정기관 필요하고 뭐 상시적인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뭐 사회보장보험 계약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 이 부분은 굉장히 지적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때 그 부담은 작고 수익성이 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돈을 낼 분들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제 향후에 이 연금이 재정 적자 연금의 재정 적자가 나올 경우에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좋은 지적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